네, 코로나 사태가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워낙 긴박했던 상황이었던 만큼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된 위기설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LH의 임직원 부동산 투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포함해서 코로나 사태 1년을 맞아 우리나라 경제에 관련된 위기설을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움직임도 주목을 됐었고 오늘 방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도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국제 금값의 추락 아니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증시에서는 네. 인플레 우려, 그다음에 국채금리 상승 이 문제가 계속해서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 제니 옐런이 경기라든가 물가라든가 국채금리에 대해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는 실제로 말과 나오는 그 얘기가 안에 미스매치 현상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는 국채금리 상승 문제라든가 인플레 문제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는 경기에 대해 자신감 표현했었죠. 그래서 완전 고용이 내년에 달성할 수 있다. 네. 2022년. 그러면 돈 많이 푸는 상태에서 완전 고용이 내년에 달성하고 또 그 조만간 하원에서 확정될 경기 부양책이 1조 9천억 달러 정도 된다면 누가 보더라도 사실 국채 금리라든가 인플레 문제 잡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먹히느냐 실제로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대표 지표에 해당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은 장중 1.6%대를 찍었어요. 그리고 마감으로는 1.597 정도 이렇게 돼서 전일 대비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미국 증시 보면 아까 그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 이렇게 하면 미국 증시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았다 이렇게 볼 그렇죠. 때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 부담 때문에 국채금리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우리 그 서학개미 분들이 사실 그 많이 샀던 테슬라라든가 빵주라든가 마가라든가 이런 업종이죠. 오늘 그 전앵커께서 서 팀장이 그 얘기할 때 잘 그 종목별로 우리 서학개미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마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는 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테슬라죠. 테슬라가 지금 오늘도 5%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한때 850달러 이상 됐던 때가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불과 순식간에 지금 550달러, 60달러로 맞습니다. 떨어진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 기술주에서 경기 민감주인데요. 경기 민감주도 오늘 그 다우존스 지수가 장중한 때 600포인트 이상 올라가다가 장 마감에 국제금리 상승에서 마감하고 반납하고 300포인트대로 많이 상승폭을 줄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미국 국채금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국채금리는 경기 상승을 반영하기 때문에 증시에 사실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장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그 금리 변수라는 것은 경제 실상이 제대로 반영하면 자 국제금리 상승하는 문제가 경제 펀더멘털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증시 입장에선 이렇게 정상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그 증시의 악재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작년에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실물 경제 회복세 이상으로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 회복세 이상으로 인플레 우려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실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자꾸 구조적 현상. 벌써 미국 국채금리 인플레 문제가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나온 지가 한 달 이상 됐는데요. 네. 전처럼 이게 줄어들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자 무조건 되고 국제금리 상승, 인플레 우려가 경제 정상화다, 증시에 이렇게 증시의 악재가 아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실물 경제 회복세 이상으로 국제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 이건 증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테슬라라든가 작년에 저금리 혜택을 많이 받던 이런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방송이 이렇게 주식적으로 그 아주 치우치는 경제 방송인데 주식적으로 치우치는 방송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을 짚어주지 않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하이라이트가 미국 금융시장 하이라이트가 국제 금값이 아주 폭락하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국제 금값 오늘 1,682달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8월 달에 2,000달러를 넘어서 4,000달러 전망이 국내 은행을 통해서 나와서 금사를 했던 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국제 금값이 1,670달러, 1,680달러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죠. 네. 큰 폭으로 떨어져서 아마 금이라든가 금과 관련된 디에리 상품 같은 이런 상품들을 사셨던 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환경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월가에서 금과 관련돼서 화두가 됐던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워렌 버핏입니다. 네. 워렌 버핏이 작년에 코로나 사태에 실적이 좀 안 좋았었죠. 그러면서 작년에 12월서부터 올해 초까지 포트폴리오를 대폭적으로 개선시켰는데요. 금과 관련된 건 버렸습니다. 에너지 관련 것들 올렸습니다. 경기 민감자 항공주라든가 이런 점은 작년에 빨리 실어가지고 격리되는 상태에서 실적이 악화됐습니다는 지금부터는 다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백신이 되면서 상품 교육, 그 다음에 사람의 이동 자유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작년에 언택 관련된 주가가 전부 끌어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워렌 버핏이 두 가지가 있어. 결국 워렌 버핏이 포트폴리오 조정은 장기적 차원에서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측면. 네. 두 번째는 국제 금값에 대해서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워렌 버핏이 온스당 800달러까지 간다 하는 측면에서 아직 연어이긴 하지만 작년에 2,000달러 지났고 4,000달러 전망이 나오는 상태에서 1,680달러 이게 급락하다 보니까 결국 워렌 버핏이 맞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 워렌 버핏이 작년에 수모에서 지금 많은 부분에 긍정적 평가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제 금값이 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도 인플레 우려인데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 실물 자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근데 왜 이렇게 국제 금값이 떨어지느냐 하면 과거만큼 인플레 우려가 높지는 않다는 측면. 인플레가 올라가려면 보통 경제 성장률 대비해서 2%포인트 하이퍼 인플레이션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옐로핑 인플레이션과 마일드 인플레이션의 중간 사이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플레 우려에 따라서 실제로 금리라든가 이런 측면이 이런 측면이 사실 해칭 수단으로 부각되지 않는다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금이 지금은 수급상에서 보면 특정 국가의 매장량이 거의 한계가 됐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공급이 제한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금이 수급상으로 보면 안정자산이냐 불안한 자산이냐 할 때는 좀 전에는 사실 금의 수급에서 그렇게 문제가 없을 때는 금이 안정자산이지만 지금은 특정 생산국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으로 보면 가장 높거든요. 가격 변동폭은 가장 높기 때문에 실제로 금이 사실은 안정자산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회의점이 되고 디지털 통화 시대가 되니까 더더구나 법정화폐, 종이화폐에 대한 어떤 대체 투자 수단으로서 금에 대해 부각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는 결국 어제 원달러니 1,130원대를 진입해서 네. 아마 오늘은 달러 인덱스가 더 올라갔죠. 오늘은 아마 달러 인덱스가 더 올라갔을 겁니다. 국채금리가 1.6% 가니까 인덱스상으로 한 93레벨까지 장중한때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아마 오늘 원달러 환율이 경우에 따라서는 1,140원대까지 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오늘 90.34죠. 이렇게 해서 원달러 환율이 어제 1,133원 종가로 이렇게 1,130원 정착했죠. 그래서 오늘 달러 인덱스가 전일 대비해서 상승 점을 감안해 볼 때 원달러 환율이 경우에 따라서는 증시 모습에 따라서 연기금이 팔지 않는다면 사실 연기금이 사실 계속해서 판다면 1,140원대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그것이 금에 대해서 하락으로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했던 두 가지 나스닥 지수의 급락과 그리고 금 가격이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벌써 코로나 사태를 맞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위기설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부터 확인해 주시죠. 제가 어제 시청자분한테 혼이 났습니다. 네. 온 국민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인해서 있을 수 없는 게 나왔는데 그동안 옳은 소리를 많이 했던 그 문제를 왜 집중적으로 점검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말씀을 드려서 그때 한번 이 문제는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걸 제가 한번 여기 치면서도 얘기했었는데 아마 시청자분이 이렇게 울분을
그런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 문제를 좀 다시 짚어달라 하는 이런 말씀에 오늘 코로나 사태 1년도 되고 해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나들었던 이 부동산을 비롯해서 각종 위기설을 한번 점검하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한테 마지막에 아주 좀 세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1년 동안에 우리 경제 어려웠었죠. 뭐 우리 경제 어려웠으면 현 정부도 어려웠었고 기업도 어렵고 금융사도 어렵고 국민들 가장 크게 국민들이 어려웠습니다. 국민들이 어려운 속에 어렵다 보니까 고질적 위기론이 많이 나왔죠. 한번 스케치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나왔던 위기론을 좀 분야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시 관련해서 작년에 그 3월 19일 날 코스피 지수가 1457로 폭락하는 과정에서 이때 일부 이렇게 이렇게 분들이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특정 사람을 겨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000포인트 밑으로 코스피가 떨어진다 하는 시청자 여러분 누군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3월 이기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틀리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7월 달에 다시 한번 주가가 떨어진다 하면 7월 이기설, 그리고 여름 휴가철에 외환위기라든가 9월 달에 떨어집니다 하면 이런 위기설이 3월 달, 7월 달, 9월 달에 나왔었죠.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나중에 점검해 드리겠습니다는 한국의 이렇게 증시에서 특히 동학개미들이 작년에 주가를 받치는 과정에서 이 소심하신 분들은 이런 위기설에 이렇게 민감해서 주식을 사지 못하는 과정에서 돈을 굉장히 크게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분을 이렇게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제 뒤늦게 퍼머저기를 해서 주식을 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주춤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증시 관련돼서 고비 때마다 3월, 7월, 9월 위기설이 나왔다. 그다음에 경기와 관련돼서는 이런 얘기가 많았었죠. 중국의 부채 문제 때문에 디폴트발 한국에 이렇게 위기가 전염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 같은 베네수엘라, 아마 전앵커도 기억나시죠? 베네수엘라 전철을 겪을 것이다. 또 제2의 외환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것이 경제 문제 관련해서 펀더멘탈 측면에서 디플이 우리와 함께 문제가 얘기 나왔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개별 주체별로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가계부채 위기설이 계속 나왔죠.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많이 나왔던 것이 국가채무 위기설, 이것도 많이 나왔죠. 네. 그리고 한때는 이제 한국 기업과 관련돼서 3대 평가사들이 좀비 얘기가 많이 났었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0개 기관 중에 4곳이 좀비가 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맞물려서 가계부채와 함께 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가계부채 위기설과 함께 국가는 국가채무 위기설, 기업들은 기업의 좀비론, 이런 것이 이제 주체별로 나왔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나왔죠. 무엇보다도 부동산 정책 실패발, 이렇게 코로나 사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강남을 비롯해서 이렇게 정책을 계속하다 보니까 어려울 때 왜 또 부동산 대책을 가는 거 아닌가 아니냐, 이런 각도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발 위기설도 꾸준히 제기됐고, 네. 작년에 4월 달에는 한동안 사실 한반도 위기설도 나왔습니다. 작년 한마 4월 달에 이렇게 한반도와 관련된 위기에서 북한이 결국에 따라서는 도발하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4월 위기설도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이 나왔지만 분야별로 이렇게 보면은 증시라든가 경제적 측면에서 한 9가지 정도, 신문에서는 7가지 정도를 이렇게 요약했었는데요. 9가지 정도 증시와 관련돼서 추가하다 보니까 9가지 위기설이 나왔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쭉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난 1년 동안 참 많은 위기설이 있었다 싶은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가장 관심 있는 게 증시와 관련된 그렇죠. 문제죠. 3월 달, 7월 달, 9월 위기설이 나왔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네. 사실 예측했던, 이렇게 비관론을 얘기했던 사람은 바로 내가 예측이 맞았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때마다 고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이렇게 지난 1년 동안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우리가 보면 예전에 이렇게 각 대통령분들이 취임할 때마다 네. 코스피 지수 3천 시대가 많이 분들이 얘기했죠.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이것이 대통령 취임식마다 이렇게 3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실현되지 않다 보니까 3천 시대가 언제 열리냐, 난공불락 이렇게 얘기했던 시각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뭐야 이게 코로나 사태 이 네. 어려운 때에 지금 올해 초에 삼천 시대가 열렸죠.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어제 그 주가가 이렇게 코스피에서 떨어진 과정에서 3천 밑으로 이렇게 내리긴 했지만 네. 3천 시대가 열렸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위기설을 얘기했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지금 주춤하긴 하지만 사실 지난 1년간 코스닥의 그 상승률은 100%가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주가 평가 지표인 PER이든가 PBR 같은 이런 지표를 설명하지 못하고 PDR이든가 PPR 지표라든가 PSL 지표 같은 새로운 지표가 얘기가 나올 만큼 사실 주가는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와 관련된 이런 그 사람에서 보면 저도 포함하겠습니다는 사실 주가 예측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을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국민들이 어려울 때 또 동학개미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번 기회에 굉장히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었는데요. 네. 이런 위기설을 얘기하는 사람, 그 전문가라 핑하는 사람들이 위기설을 얘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그 돈은 못 벌게 되고 막판에 이렇게 주식을 사다 보니까 지금처럼 주가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더 초래하는 이런 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제목은 많이 생각할 대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증시와 관련된 위기설부터 점검을 해봤고요. 경기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와 관련된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기와 관련돼서는 주로 경제학자들이 좀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학계에 네. 계신 분이. 그래서 경기와 관련돼서 대부분 다 디플레 우려가 많이 나왔죠. 디플레 우려가.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경기의 순환적인 사이클을 보면 모양새에 대해서 보면 I자형, 우리는 이제 I자형 루비닉에서 것처럼 이런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L자형이라든가 경기가 올라갔다가 하는 W자형이라든가 하는 이런 과정을 모두 총체적으로 포함할 땐 디플레 우려거든요. 그러면 디플레이션 우려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성장률 떨어지고 특히 물가가 떨어지는 성장률과 물가가 동시에 떨어지는 그리고 아주 진정한 의미의 디플레이션은 전주 두 성장률과 물가 지표가 마이너스 국면으로 떨어지는 이런 쪽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디플레 우려할 때 물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작년의 성장률은 중국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 예외적이죠. 그렇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성장률은 마이너스 떨어졌죠. 우리도 성장률이 마이너스 1.1%에서 외환위기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 문제죠. 디플레할 때. 우리가 물가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그중에 좀 전적으로 너무 빨리 남겨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전 화면 다시 볼까요? 전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가장 종합적인 지표가 디플레 지표가 GDP 디플레이터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명목 GDP를 실질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근데 2019년에는 코로나 직전 2019년에는 네. 우리가 GDP 디플레이가 마이너스 0.7%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맞물려서 코로나의 경기가 올라오다 보니까 디플레이 빠지지 않느냐 하는 학계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 주로 경기와 관련해서 디플레이 우려가 제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2020년에 GDP 디플레이드가 한국은행의 발표를 보면 플러스 1.3%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 우려가 탈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미국도 인플레이 우려고 우리도 인플레이 우려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 우려가 나오는 상태인데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우리 입장에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 1.1%, 1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2%에 대해서 좀처럼 이렇게 2% 밑으로 잘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여러 가지 수급상에 채권 수급상에 우리도 올해 557조의 수포 예산에 다시 20조 근처의 추경 편성을 좀 하니까 적자 국채 발행 증가, 채권 서프라이 증가, 채권 가격이 떨어져 반비례 관계 있는 채권 금리 올라가 이런 측면과 같이 견물려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리도 지금 미국의 10년물과 마찬가지로 2%에 넘어선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인플레 우려가 사실 그 고개를 들은 상태에서 이 인플레 문제가 쉽게 공감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앨런 의장이 인플레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이 있다. 하지만 뉴욕에 이렇게 해서 발표된 기대 물가 이렇게 보면 네. 3%가 넘었습니다. 3%가 넘었습니다. 결과 뉴욕에서 이렇게 발표한 기대 물가가 3%가 넘으니까 우리가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대 물가가 소위 채권 금리 10년물 국제 금리에서 10년물 T금리 물가 연동 체크를 뺀 것이 2.2%까지 전해들었습니다. 이게 뉴욕이 특정 지역이긴 하지만 3%가 벗어나다 보니까 네. 제니 옐런이 아무리 물가에 대해서 안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 완전 고용이 2020년에 하는데 테이퍼링 추진하느냐 테이퍼링 안 추는 상태에서 돈을 어떻게 올 것이냐 하는 측면에 국제 금리 올라가고 인플레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사실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느냐 국제유가 여전히 올라가죠. 지금 60달러, 70달러 근접하고 있는데 80달러 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요. 사실 식탁 물가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아마 지금은 10,000원짜리 들고 가서 저는 그건 아직 주부가 아니시기 때문에 10,000원짜리 주부 가서 저는 이제 가끔 주말마다 제가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상 제가 직접 네. 주변에 이렇게 가서 10,000원짜리 갖고 뭐 호박 사고 뭐 이렇게 하려면 아무것도 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애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글쎄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2주마다 한 번씩 일본 마트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 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요일에 가면 네. 채소 같은 게 역시 40% 50% 세일하거든요. 그건 네, 먹는데 네. 지장이 없거든요. 그건 농업을 직접 해본 사람들이 문제가 없거든요. 그거 사지 않으면 사실 10,000원짜리 가지고 뭐 살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만 원 들고 갑니까? 우리 저도 일요일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부담이 돼요. 그거 40% 해드려도 먹는데 전체 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그렇게 쉽게 사고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식탁 물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번에 서울을 이렇게 지난번에 구정을 지으면서 아주 전적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앨런 의장이 아무리 재무장관이라 하더라도 물가를 잡는다 하는 것이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디플레 우려보다는 오히려 인플레 우려가 거꾸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이 문제도 이렇게 디플레 위기설은 이렇게 예측이 맞지 않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외환 위기설도 고개를 든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미 외환 위기를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를 모으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민감성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욕을 얻어먹을 정도로 네. 사실 위기설, 제2의 위기관설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단적으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사실은 제2의 외환 위기설 얘기하면 우리가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 전에거 지적하신 대로 스티그마 이펙트, 낙인 효과 때문에 사실 여기에 얘기만 나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1997년 그 어려운 때 상황을 뵈서 민감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때 당시에 전 국민한테 지금은 LH 이 투기 문제에서 아주 격분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네. 1997년 우리가 외환위기 때 눈물의 제일은행 이과장 비디오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앵커는 그때 당시 어렸기 때문에 모르시죠? 근데 아직은 저는 그것만 얘기하면 지금도 눈가에 눈물이 좀 이렇게 도는데요. 같이 이렇게 제일은행에 과장으로 있다가 이렇게 해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치킨 가지고 갖다 한 마리 튀기고 가지고 갖다 줬는데 같이 있었던 동료가 시켰습니다. 그걸 보면서 온 국민이 이렇게 됐던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울 때 이런 위기설을 이렇게 거론한 사람은 신중을 기울 필요가 있다 하는데요. 그만큼 눈물의 비디오 사건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한 입장에서 제2의 위기설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얘기했던 분이 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 같은 경우는 외화가 충분한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게 한 4,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끄트머리 수준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뭐 그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통화 스왑이라든가 이런 통해 통화 스왑, 취향마이 이니셔티브에서 멀티플 스왑 이런 거, 그다음에 IMF의 골드 트랜짓, 요건 이제 그때마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특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외화가 문제가 있었을 때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는 것, 이게 세컨드 퍼실리티 제2선 자금입니다. 네. 여기까지 포함한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5,400억 달러 이상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외환 보유고는 저는 그 외환 보유고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까? 아니면 적정한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적정한 수준이 좋지 않겠습니까? 적정한 수준이죠. 경제는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 앵커가 이렇게 만약에 가정을 꾸리셔가지고 남편 몰래 비상금을 많이 갖고 있다면 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비상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안에다 감추면 안 됩니다. 밖에다 갖춰야 됩니다. 네. 안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발각되면 서로가 그렇죠. 관계가 안 좋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경제에서 기회비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적정수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우리나라가 외환보유를 얼만큼 갖고 있어야 되느냐. 가장 많은 개념에 우리가 보면 IMF의 기준치가 있습니다. 경상수익률의 3개월치. 그다음에 기도티 방식 있고 그다음에 캡틴 방식. 캡틴 방식 가장 최강입니다. 이걸 때리면 우리 적정 외환수익은 3,800억 달러다 이렇게 됐습니다. 3,800억 달러인데요. 이 수준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가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환위기의 자금 이탈 문제니까 우리가 환율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작년에 그 코로나 직후에 일부 그 금융사 회장들이 기축통화뿐이 없다. 그래서 달러 사라 하는데 이 방송에서는 달러 사지 마세요. 환율 많이 떨어집니다. 달러 가치 많이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외국자만 이탈 기미가 없었습니다. 기미가 없었습니다. 이런 간데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제2의 위기관설은 애초부터 가능성이 적었던 것을 얘기했다고 보셨습니다. PD께서 좀 이렇게 전 앵커를 좀 이렇게 결혼은 안 하셨는데요. 자꾸 인용하다 보니까 저랑 같이 방송에서 네네. 저는 시청자분을 이해가 위해서 너무 잘 됐습니다. 시청자분을 그런데. 위해서 희생하다 보니까 또 네. 이렇게 적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의 금리기설 전염설이 있었는데 부채 문제로 인해서 전염설 있었는데요. 중국은 뭐 작년에 경제 성장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V자 반등에서 사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발 전염 위기설은 한국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비이 25%, 27% 차지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중국 경기가 좋았던 것이 사실 우리 경제가 코로나 사태를 그렇게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위기설이 정말 상당히 많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위기설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부분이 바로 국가 부채 측면 아니겠습니까?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CG를 갖고 네. 요건 뭐 그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요건 딱 1분 내에 하나 줄이겠습니다. 네. 올해 수포예산 558조, 그다음에 양대 과학단체 선거 앞두고 지금 20조 추경 편성 적자 국채 발행 올해 한 적자 국채 100조 원이 넘을 거로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가 채무 비율을 IMF로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IMF가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우리의 국가 채무 비율은 자 2017년 36%에 대해서 올해는 50.5%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은 한번 이 분야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적자 국채 이렇게 비율이 너무 빠르다. 지금 몇 년 됐습니까? 4년 만에 저게 몇 프로입니까? 16%포인트 올랐습니다. 더 나은 문제는 지금에 이렇게 보면 현 세대에서 썼기 때문에 우리 후손 세대가 문제입니다. 당장 보겠습니다. 2020 IMF에 나온 수치입니다. 62%. 근데 IMF의 적정 채무비를 이번에 다시 산정했습니다. 네. 60%입니다. 이전에는 70%였었는데 60%입니다. 위험 수준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렇게 가져가는 모습은 우리 그 주식자 동학개미들 이 어려운 가운데 고용 문제도 어렵고 집값도 많고 이런 상태에서 하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하겠다고 해서 비트 영투 하는데요. 근데 이거 하지 말아라. 근데 국가는 펑펑 쓰니까 이게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문제죠. 이 문제는 사실 정책 당국 입장에서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부채뿐만이 아니라 민간 부채의 질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민간 채무도 다들 아시겠습니다. 네. 민간 채무는 여기 가계부채 포함해서 기업들 부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부채인데요. 이걸 최근에 BISB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갭 16.9%입니다. 통계가 작성 1972년을 이래로 가장 높습니다. 이게 16.9%는 어느 수준이냐? 신용갭인데요. 민간 부채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벗어난 정도입니다. 표준 편차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일 때 건전, 2에서 10%일 때는 주의, 네. 10% 이상일 땐 경고, 위험 수준이다 그러죠. 자, 우리는 국가 채무, 그다음에 속도가 위험 수준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민간 이렇게 부채는 위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 될 부분이 있죠. 마지막으로 부동산 대책 실패발 위기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이 대목은 이제 그때마다 그 김현미 전 장관이 주도가 될 때 아마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게 그냥 국민이 폭발한 것 같습니다. 저도 방송을 통해서 현 정부에서 굉장히 이렇게 그때마다 아주 이렇게 누구 못지않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자칫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강하게 이렇게 저항을 받았습니다.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일단은 부동산 대책이 25번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은 국민에게 전체 포괄적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시차가 대충 1년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대책을 웬만하게 안 합니다. 우리보다 강남 지역보다 부동산이 뜨거운 지역이 집값 지역이 대부분 도시는 뉴욕의 인접 지역이라든가 집값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강남 집값만 뜨거운 게 아닙니다. 지금 강남 집값 뜨겁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에 관련해서 선진국들은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집값 대책은 대부분 안 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체로 보면 국민 전체 입장에서 부동산 대책 1년에 한 번 정도 나와야 되는데요. 아주 한국경제TV에서 아주 현 정부를 좀 용인해서 가장 최단으로 보면 6개월 정도로 보자. 그럼 1년에 2번 정도 나와야 된다. 4년 전에 나왔다. 8번이라는 8번. 8번 나온 것도 너무 많은데 지금은 25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 당국자가 25번 이 얘기는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게 자체가 부담스럽게 되고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대책은 국민에게 자, 아무리 정부가 당국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어드려도 행동이 국민들이 따르지 않으면 효과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25번이니까 4년 지났으니까 2개월도 채 못되죠. 그러면 전행국께서 2개월마다 바꾼다. 그러면 지금 대책 나왔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신뢰감이 좀 떨어지죠. 예, 그래서 아주 이렇게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신뢰감이 떨어진다 정도를 얘기하는데 저는 안 믿겠습니다. 네. 아주 그냥 솔직히 안 믿겠습니다. 2개월에 다시 부동산 대책 오는데 믿습니까? 안 믿게 되는 거죠. 안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25번 부동산의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저보다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이런 분들도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게 뭐냐? 자기 책임 회피성 징벌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안 돼, 두드려요. 안 돼, 두드려요. 이런 징벌적 문제에서 내가 나온 게 아닌가. 그게 세금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관련된 전부 세금 문제,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부동산 대책 하려면 모든 대책 하려면 퇴출이 마련해야 됩니다. 퇴출. 공급도 안 되고 퇴출도 마련되지 않으면 이 퇴출이 마련되지 않았던 게 왜 그러냐? 지금 강남 지역에 자 어떤 분이 있잖아요. 과거 1990년대 강남의 아파트, 현대 아파트 뭐 그때가 한 자리대입니다. 지금도 뭐 두 자리대, 세 자리대, 두 자리대죠. 두 자리대 하는데요. 지금 팔면 뭐 양도세 뭐 해가지고 전부 팔면 다른 지역에 가면 집을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퇴출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퇴출구도 안 마련한 상태에서 다 꽁꽁하니까 뭐냐 이게 징벌적인 문제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변창원 그 장관이 쭉 해서 이 LH 사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사장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밝히겠습니다. LH 사장했습니다. 왜 국토부 수장하면서 LH 직원이 있는데 왜 변 장관은 국토부 이렇게 LH 사장을 했을까? 이 경력이 왜 빠집니까? LH 사장했습니다. 근데 이 변 장관께서 이제 뒤늦게 공급 쪽으로 바뀌었죠. 공급 쪽은 지효성입니다. 규제는 모든 게 단기성입니다. 그러면 지효성 정책이죠. 왜 지효성 정책이냐? 공급하면 토지 밀어이죠. 인프라도 건설해야 그렇죠. 인프라 건설해야죠. 그거 올려야 되죠. 3에서 5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보면 땡긴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억제하는 거. 그게 뭐냐? 지효성 정책 신뢰죠. 신뢰죠.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쭉 해서 이거만 하면 또 이거 거꾸로죠. 이거서 이거 뭐 아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까. 버드나무 속속들이. 묘목입니까? 예. 이게 왜 속속들이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신뢰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해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발본 세거이 된다. 25번 대책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얼만큼 우라통이 터졌느냐. 이거 이렇게 해서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거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문정부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공감합니다. 그래서 모처럼 그 대통령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모든 것 발본색원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만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발본색원해서 해야 현 정부가 마지막에 그래도 국민한테 출범체 적폐청산을 했지 않습니까? 적폐청산을 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대통령께서 격분하셨으니까 이번에 뭐든지 발본색원해서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 여기라고 정 PD 이거 했는데요. 저는 이게 불만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쫙 죽었지 않습니까? 이 중거래이죠, 중거래이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자분이 왜 이렇게 이 문제를 짚고 가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서 이렇게 오늘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거 보고 다시 한번 좀 시청자분한테 어제 저한테 이렇게 방송해달라 하신 분한테 요번에 발본색을 해서 결과가 발표된다니까 사실 그 결과가 보고 같이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들이랑 얘기를 들어서 같이 좀 한 번 좀 더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어느덧 1년이 지난 만큼 오늘은 한국 경제의 9대 위기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점검해 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